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립니다. 저는 회사 업무상 자주 출장을 다니며 항상 7살 연하의 아내를 혼자 집에 남겨둡니다. 아내는 아름다운 과거 모습을 되찾는다고 헬스장을 다니며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집에서 큰 개를 키웁니다. 한 달 후 제가 돌아왔을 때 아내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운동복을 입었을 때 엉덩이가 많이 올라가고 커진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얼굴이 붉어져서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변화가 모두 운동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어서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키우는 큰 개가 발코니에 누워서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출장 중일 때 아내가 데려온 것 같은데 그 개는 저에게 매우 불친절하고 항상 저를 물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와는 매우 친밀해서 아내는 가끔 그 개의 머리를 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그 개는 이를 드러내며 저를 경계했습니다. 여보, 그 애가 질투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웃으며 개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큰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엔 이 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게 좋겠어요. 이런 거대한 개는 매우 위험하고 종종 아이들을 물기도 한다는 뉴스를 자주 봐서 저는 매우 걱정돼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개는 내 생명줄이에요. 당신이 집에 없는 동안 전적으로 이 개가 나를 지켜줬어요. 만약 당신이 이 개를 보내버리면 나도 당신을 보내버릴 거예요.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빈, 이리 와. 아내가 손짓하자 그 큰 개는 아내의 엉덩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아내가 개인 트레이너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개인 트레이너 수업 예약한 거 잊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트레이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오늘은 우리 엉덩이 운동하는 날이에요. 요즘 엉덩이가 더 크고 탄력 있어진 것 같지 않아요? 눈에 확 띄게 변한 것 같아요. 아직 몇 가지 동작을 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시도해봐요. 운동 후에 분명 더 탄력 있고 건강해질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 남자 트레이너가 말하는 방식이 너무 느끼하고 하는 말도 뭐랄까 거의 변태 같았습니다. 특히 아내의 엉덩이를 운동시킨다니 그건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건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누님, 오늘도 대구로 갈까요? 갑자기 이 남자 트레이너가 내뱉은 말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손으로 전화를 가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트레이너는 그럼 제 집으로 오세요. 라며 히히거렸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서주, 왜 이런 트레이너를 찾았어? 게다가 그가 그런 부분을 운동시킨다고? 남자 트레이너라니 그게 가능해? 제 생각에는 그런 신체 부위는 남편만 만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아내는 곧바로 화를 냈습니다. 여보, 촌스럽게 굴지 마요. 요즘 헬스장은 다 그렇게 해요. 남자 트레이너가 뭐 어때서요? 남자 트레이너가 힘도 세고 보조할 때 유리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해서 겨우 구한 거라고요. 집에 아빈이 있는데 그가 당신을 대신에 지켜주잖아요. 누가 나를 건드릴까봐 걱정돼요? 아빈을 데리고 산책이라도 좀 나가요. 아내의 일련의 명령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말을 마치고 아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운동복을 입은 채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아빈이 순간적으로 달려와 두 앞다리를 들어 아내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혀는 바로 그녀의 입술을 핥았고 아내는 그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 죽일 놈의 큰 개가 다시 내려갔지만 제 눈앞에서 아내의 운동복 중앙을 향해 코를 들이대고 힘껏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는 급히 손을 들어 그를 때리려 했지만 때리기 직전에 힘을 빼고 가볍게 그의 머리를 톡톡 쳤습니다. 정말 싫어, 아빈. 아내는 아빈을 데리고 나가자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빈은 슬프게도 울부짖었고 저는 매우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자 트레이너와 만나러 나가는데 저는 이 개를 산책시켜야 하다니 이게 무슨 세상인가 싶었습니다. 화가 나서 아빈을 불러서 목줄을 채우려고 했지만 이 멍청한 개는 힘이 세서 저를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이 죽일 놈에게 저는 거의 물릴 뻔했지만 그를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개는 너무 커서 싸우면 제가 질 것 같았습니다. 아빈은 저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쓰레기통에 코를 들이대고
뒤적거리며 역겹고 비위생적인 짓을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를 쫓아갔습니다. 아비는 입으로 휴지를 물고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꺼내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틈타 아빈에게 목줄을 채우려고 했지만 문득 아빈이 입에 뭘 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빈의 입속에서 씹고 있는 것은 고무 재질의 물건이었고 아빈은 그걸 씹으면서 저를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입을 벌리고 보니 이게 뭐야? 이건 콘돔 아닌가? 제가 멍하니 있는 동안 아빈은 그것을 바로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출장 중이었는데 집에 이런 물건이 있을 리 없었고 그것도 사용한 것이라니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오직 그 남자 트레이너뿐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저는 오랫동안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이 상황을 생각해보니 이서주와 결혼할 때 그녀는 직업이 없었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집과 재산을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려면 그녀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저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침울한 마음으로 아빈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워 산책하는 척하며 전자기기 상점으로 가서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이서주가 다니는 헬스장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고 많은 여성들이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특히 우리 단지의 여성들이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는 듯 보였고 그들은 꽉 끼는 운동복을 입고 다니며 걸을 때마다 몸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옷이 너무 꽉 끼어서 대략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헬스장을 한번 노려보고는 아빈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지나가다 만난 한 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원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하얀 발등이 드러난 상태로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5발가락에는 아름다운 보라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인사할 때 아빈이 무슨 자극을 받았는지 미친 듯이 제 손을 뿌리치고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다행히도 아빈에게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빈의 거대한 몸집이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넘어뜨렸습니다. 한 사람과 한 개가 바닥에 쓰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그 개는 그녀의 드레스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미녀는 놀라서 아빈의 머리를 두드렸지만 그렇게 큰 개를 약한 여성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봐요,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와서 도와줘요. 그녀의 외침에 정신을 차리고 아빈을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그 개는 너무 힘이 세서 잘 끌리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아빈을 그녀의 드레스 밖으로 끌어냈지만 그녀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빈은 다시 달려들어 그녀의 엉덩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아빈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꼬리를 말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돌을 주워 그의 머리를 겨냥해 던졌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그 미녀는 놀란 나머지 거의 울 지경이었지만 다행히도 비교적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다소 숨이 가빴고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개가 왜 이렇게 행동하나요? 완전 변태 같아요. 집에서라도 잘 관리하세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일이 더 발생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 개는 중간에 입양한 거라 이렇게 변태인 줄 몰랐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개 키우는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물었습니다. 그 미녀는 저에게 이 녀석은 발전기라서 그래요. 몇 번 더 때려야 합니다. 때리지 않으면 격려하는 줄 알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예요. 저도 개를 키우는데 우리 집 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전 괜찮으니까 얼른 가서 일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몇 마디 조언을 해주고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그 남자 트레이너와 뭐가 다릅니까? 모두 다 개 같은 놈들이죠. 라고 생각하며 바로 친구 조명수를 불렀습니다. 명수야, 너희 집도 개 키우지 않냐? 우리 집에 두베르만 한 마리 있는데 빨리 와서 좀 데려가줘. 조명수는 제 아내의 절친한 친구의 남편으로 우리 두 가정은 자주 함께 어울렸습니다. 저는 조명수와 친해졌고 제 아내와 조명의 아내는 더욱 친밀했습니다. 조명수가 와서 개를 데려가라고 했더니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 개는 원래 우리 집 개였어요. 내 아내가 당신들한테 준 거예요. 다시 데려가면 내 아내가 또 화낼 거예요. 조명수는 아내를 무서워했지만 이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수야, 네 아내가 우리 집에 이런 변태 같은 개를 보내다니. 방금 그 개가 우리 단지 관리소 여직원의 치마 속으로 들어갔어. 정말 불쾌한 짓을 했다고. 빨리 데려가. 난 이게 필요 없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조명수는 당황스러워하며 형, 나도 우리 아내가 잘못 관리한 것 같아. 내가 아내와 얘기해서 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록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아내가 화를 낼까봐 걱정하며 그의 아내에게 고자질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대략 1시간 후 아내가 운동을 마치고 얼굴이 붉어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아비는 주인이 돌아오자 그녀의 엉덩이 주위를 맴돌며 열심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는 아비를 안고 잠시 놀다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내가 운동하러 나갔기 때문이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서 제대로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 오늘 엉덩이가 더 올라갔지? 다 당신 덕분이야. 우리 트레이너 정말 좋아. 많은 동작을 그가 격려해줘서 완성할 수 있었어. 그리고 오늘 엉덩이 운동을 더 많이 했어. 엉덩이가 계속 떨리니까 지금도 약간 마비된 느낌이야. 진짜 많이 올라갔어. 화 풀어줘. 아내는 제 화를 달래기 위해 엉덩이를 만져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 남자 트레이너가 그렇게 친절한 건 단지 한 번 더 질 수 있는 거겠지.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는 단념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면 마음대로 해. 많은 여자들이 다 그렇게 운동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운동으로 한 달이 딱 됐어요. 내일은 다시 등록해야 해서 85만 원을 내야 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85만 원이라고? 미쳤어? 그 돈을 내야 해? 저는 자리에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내 돈으로 아내를 만지는 남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거야?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헬스장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요금이에요. 게다가 그는 할인을 해줘서 8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나와 다른 몇몇 친구들이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번 달 동안 우리를 잘 돌봐줬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욕을 했지만 증거를 잡기 위해 참았습니다. 아내에게 돈을 주며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밤 9시쯤 아내가 트레이너와 저녁을 먹으러 나간 것을 보고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하얀색 오프숄더 셔츠를 입고 금 귀걸이를 걸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헬스장 입구에 숨어서 지켜보니 아내는 헬스장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 트레이너가 나타났습니다. 그 트레이너는 제 눈에 매우 추잡하게 보였고 저는 속으로 아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트레이너가 아내에게 다가가면서 다른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엉덩이를 가볍게 때렸습니다. 엉덩이 더 잘 키워봐요. 감사합니다. 트레이너님. 여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트레이너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자, 밖에 가서 삼겹살 먹자. 나는 잠깐 운동했으니 빨리 집에 가야 해. 내 남편 집에 있어요. 그의 성격이 정말 짜증나요. 정상적인 남자라면 다 이렇게 질투심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다가 아내와 남자 트레이너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아직 거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으려고 했지만 아내는 저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심스러워서 따라온 겁니다. 어디가 문제냐고요. 아내는 화가 나서 저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촌스럽고 자신감 없어서 못 믿겠어요. 내가 고기 먹으러 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남자 트레이너는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빨리 집에 가요. 아내는 제가 창피하다며 빨리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꾸했습니다. 당신 따라온 거 아니에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온 겁니다. 오늘 야근해야 해요. 당신이 창피하다면 앞으로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 안 할 테니까요. 제가 부드럽게 말하자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트레이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화내지 마세요. 저희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아내를 저한테 맡기시면 걱정 없어요. 운동할 때는 제가 잘 챙길 테니까요. 다른 시간에는 다른 여자들을 훈련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음 놓이시죠? 아내가 남자 트레이너를 데리고 떠나자 지나가던 몇몇 남자들이 저를 불쌍스런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친구 조명수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조명수는 저에게 개에 관한 일을 물으며 그 개를 다른 사람에게 줄 건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 개를 1년 동안 키웠지만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개에 대해 이야기할 마음이 없어서 그냥 술만 마셨습니다. 조명수는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함께 호텔 방을 잡아 각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늦은 아침에 일어나 저는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링 알림이 와 있어서 혹시나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나 싶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침 9시에 아내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헬스장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5분쯤 지나서 우리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코니에 누워있던 아빈이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빈은 눈앞에 나타난 하얀 다리를 끌어안고 비비기 시작했고 그 후 그 다리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링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지만 상황을 대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빈과 아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명수가 핸드폰 속 소리에 끌려 다가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나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을 피운 줄 알았는데 개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저는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조명수는 매우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빈이 원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걔를 데려갈까요? 데려가긴 뭘 데려가. 저는 폭발했습니다. 이 개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잖아. 조명수, 이게 친구냐? 조명수는 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안해하며 도망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핸드폰을 들고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서주, 당신이 남자 트레이너와 그랬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계란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비디오를 반복해서 보았지만 모니터링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침대나 소파일 것이라고 생각했지 화장실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화장실은 현관 옆에 있어 카메라 각도가 화장실을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건 아빈이 달려가는 모습과 하얀 다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분명히 아내의 다리였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 모습도 보였고 그녀가 항상 신던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빈과 그런 일을 한 후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다시 나갔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아빈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때 여자의 손이 아빈의 배 아래로 들어가 무언가를 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확대해보니 그것이 콘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고 길을 걷는 내내 머리가 어지럽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 돌아온 후 저는 다시 모니터링 각도를 조정하여 이번에는 화장실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오후 1시쯤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어제는 헬스장 등록이 만료되어 헬스장에 가지 않고 쇼핑몰에 다녀왔습니다. 그녀의 하얀 다리가 제 눈앞에서 계속 흔들렸고 저는 소파에 거의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앉으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화 풀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녀는 제 반응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네요. 그 트레이너와는 정말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전혀 잘생기지도 않았고 어제 그가 다른 여자와 뭘 하든 난 상관없어요. 그는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용기도 없었어요. 아내가 계속해서 남자 트레이너에 대해 말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아빈이 아내에게 달려들었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정말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붉어지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돌아왔는데 왜 나를 안아주지 않아요? 우리 오래된 부부지만 나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운동하는 것도 당신을 위해서예요. 내 운동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제가 출장을 다녀온 이후로 아내와의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운동으로 탄력 있어진 엉덩이를 만지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폭탄을 만지는 것처럼 손을 떨며 손을 빼고 피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트레이너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면 그냥 솔직히 말해요. 숨기지 말고. 저는 참다 못해 일어나서 화를 내며 아빈을 가리켰습니다. 아빈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가족의 일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후에 또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서주, 내가 알아서 해. 난 오늘 오후에 출장을 가야 해.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집 나가면 평생 돌아오지 마. 아내는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평생 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서주는 아빈을 불러 손짓했고 아빈은 그녀에게 달려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손과 가슴, 다리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주는 아빈을 안고 아빈아, 우리 둘이 잘 지내자. 엄마 잘 돌봐줘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출장을 가는 척하며 호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서주를 감시하면서 다른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이서주는 정상적으로 행동했고 아빈과의 부적절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조명수가 호텔로 맥주를 가져다 주러 왔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서주가 외출한 후 집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빈이 흰 다리 쪽으로 뛰어들었고 그 손은 아빈을 화장실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 손가락에는 콘돔이 들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서주가 필요할 때마다 아빈을 화장실로 데려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이 검게 변하며 모니터링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마도 단지의 와이파이 신호가 끊어진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발생했지만 오늘은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젠장, 이제야 증거를 잡았는데 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조명수는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형, 진정하세요. 인터넷이 끊겼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집으로 가서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봐요. 저는 조명수를 밀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명수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서주와 심각한 충돌이 생길까봐 걱정하며 뒤따랐습니다. 형, 진정하세요. 이건 집안 문제니까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과격하게 굴지 마세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수야,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이번에는 확실히 증거를 잡을 거야.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갔고 문을 거칠게 열어줘 쳤습니다. 이서주는 집 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출장 간 거 아니었어? 무슨 출장? 이서주, 나는 당신의 배신을 밝히기 위해 출장을 핑계로 떠난 거야. 이제 모든 증거를 잡았어. 저는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서주는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이서주는 제가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몸을 떨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나를 감시했다고? 이젠 이 결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이야. 이서주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해봐. 이서주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고 조명수는 중지하려 했습니다. 형, 잠시만요. 두 분이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세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저는 조명수를 막았습니다. 가지 마. 여기 있어. 증거를 확인하고 가. 조명수는 당황한 듯 멈췄지만 저는 냉정하게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서주는 계속해서 화를 냈지만 저는 이를 무시하고 증거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와 이서주는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조명수, 거기서. 이서주는 조명수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오빠, 이 사람 뭘 찍었는지 보자고. 저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두려울 게 뭐 있어? 주인공인 우리도 안 무서워하는데 당신이 뭘 두려워해? 조명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바로 녹화를 재생했습니다. 정말로 9시 40분에 문이 열렸고 아빈이 발코니에서 뛰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빈을 끌어안은 손이 아빈을 화장실로 데려갔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집에 온 사람은 조명수의 아내였습니다. 조명수의 얼굴은 질리면서도 초록빛이 돌았습니다. 조명수, 진정해. 나는 정말 몰랐어. 저는 당황한 채 말했습니다. 이서준은 충격에 휩싸인 채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런 일이? 조명수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나는 못 살겠어.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그를 달래기 위해 저와 이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명수가 떠난 후 저는 이서주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서준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몇 주 지났습니다. 아내는 조명수와 그의 아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이서준은 그녀의 친구를 불러 위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명수는 공사 현장으로 매일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해서 집에 거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명수의 아내는 불만이 쌓여갔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사람과 개의 영상을 보게 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수의 아내가 아빈을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명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조명수의 강한 요구로 인해 그의 아내는 아빈을 우리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조명수의 아내와 이서준은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고 그녀는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와서 이서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를 이용해 우리 집에서 아빈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조명수는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고 조루와 발기부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그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열심히 사연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에 샤워를 마치고 자취방 침대에 누워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반짝이며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기 차 며칠 전 이사할 때 알게 된 남자 이웃이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무시하고 닫으려던 찰나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진의 내용을 보고 저는 놀라서 휴대폰을 침대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려. 저는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요. 아직 실습 기간이라 급여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돈을 아끼려고 외진 곳에 있는 집을 골랐습니다. 이사한 후 바로 후회했습니다. 이곳은 지저분하고 방음도 잘 안 되며 주민들도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계속 괴롭히는 남자 김진수라는 사람도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사할 때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마음에 그의 카톡을 추가했습니다. 친구를 사귄 줄 알았지만 그는 저에게 계속해서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사귈 생각이 없다고 정중히 말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거칠고 추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방금 전에는 그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처음에는 그 사진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는 속이 울렁거리고 휴대폰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에서 씻고 기다려. 오빠가 널 천국 보내줄게. 이런 변태 같은 남자가 또 있을까요? 그는 정말 올까요? 등골이 오싹하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지어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너가 안에 있는 거 알아. 저는 침대에서 거의 튀어오를 뻔했습니다. 김진수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왔습니다. 방금 본 그 역겨운 사진이 떠올라 이불 속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드리더니 나중에는 발로 차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곧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덤벼들어 저를 무자비하게 유린했습니다. 눈물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고 몸은 격하게 떨렸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곳을 떠날 생각도 했지만 월세를 3개월 선불로 낸 상태였고 6개월을 채우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망설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며칠만 참으면 그가 저에게 흥미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저는 이불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마도 옆집 사람이 시끄럽다고 싸운 후에 그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안전해졌지만 이불 속에 저는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집을 나설 때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변태는 문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저는 김진수가 마침내 저를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래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한 남자가 따라 들어오더니 문을 잠갔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뒤돌아보니 김진수가 불쾌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제 앞을 스쳐 지나가더니 김진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커다란 개가 김진수에게 달려들어 물고 뜯으며 공격했습니다. 김진수는 개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고 필사적으로 개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 개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몸부림 끝에 김진수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큰 개를 부르며 촉효, 이리 와라고 했습니다. 검은 개는 즉시 순해지며 남자의 곁으로 다가갔고 저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방금 그 사람이 남자친구인가요? 왜 이렇게 난폭하죠? 저는 여전히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제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남자는 저를 살피더니 옆에 있던 외투를 건네며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 치안이 좀 안 좋아요. 혼자 사는 소녀는 조심해야 해요. 긴장이 풀리자 저는 갑자기 두려움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큰 개는 제 곁을 맴돌며 털을 쓰다듬어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 나서야 저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에게 말한 후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큰 개를 키웠었는데 사고로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개를 보니 더 정이 가네요.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장훈이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애완동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만약 개를 키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저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개를 키우고 싶긴 한데 이렇게 큰 개는 비쌀 것 같아요. 그러자 김장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개를 한 달에 30만 원에 빌릴 수 있어요. 3번 무료 체험도 가능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저렴해요? 초코의 용맹한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김장훈의 조언에 따라 초코는 힘이 세고 단단해 정말로 안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가 있으면 김진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그 후 저는 김장훈과 함께 그의 가게에 가서 몇 가지 간단한 용품과 개 사료를 구입한 뒤 초코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초코는 정말로 똑똑했습니다. 분명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개였고 간단한 명령은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귀여웠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초코는 신나서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기고 제 주변을 맴돌며 온몸으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때때로 너무 신나서 저에게 달려들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귀여워서 저는 깔깔대며 웃곤 했습니다. 초코는 마치 작은 남자친구처럼 저를 지켜주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그의 강한 몸에서 느껴지는 안전함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초코는 왜인지 제 속옷에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옷장에 넣어둔 속옷을 자꾸 찾아내어 여기저기 물고 다니며 몇 벌은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치마를 입으면 초코는 특히 그 치마 속으로 들어가려 해서 저는 이 개구쟁이야 그러다 너 보내버린다 라고 말하며 그의 머리를 치켜들곤 했습니다. 초코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매우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웃기기도 하고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코를 데리고 김장훈의 가게에 갔습니다. 약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초코가 자꾸 제 속옷을 물고 다니고 제 몸에 기대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장훈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초코가 특별히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네요. 이 개는 수컷이고 발정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초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김장훈의 말에 저는 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개는 필요 없어요. 저는 초코가 정말 좋아요. 몇 날 며칠이 지나자 초코는 더욱 저에게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동안 초코는 거의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제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할 때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애처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초코는 들어와서도 물장난을 치지 않고 그저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암컷개가 아닌데 왜 그렇게 쳐다봐? 초코가 온 이후로 김진수는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코를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때로는 초코가 침대에 올라와 저와 함께 자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초코를 안고 자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 몸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난방이 켜진 것처럼요. 잠시 후에야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제 몸에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김진수가 또 들어온 줄 알았지만 곧 귀에 들리는 헐떡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초코가 제 위에 올라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일어나자 초코는 더 불만스러운 듯 제게 달려들었고 저는 그를 밀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왜 오늘 초코가 이렇게 흥분한 걸까? 결국 초코를 옆에 테이블 다리에 묶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초코를 데리고 김장훈의 가게로 갔습니다.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자 김장훈은 초코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초코가 발정기가 온 것 같아요. 여기 두고 가시면 제가 암컷 개와 교배시켜 줄게요. 저녁에 다시 데리러 오세요. 저는 그렇군요. 라고 대답하고 퇴근 후 초코를 데리러 갔습니다. 초코는 전날처럼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저를 반기며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초코는 여전히 치마 속으로 들어가려 했고 저는 부끄러워하며 초코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매우 깊게 잠들었고 아침이 되어서야 알람 소리에 힘겹게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밤새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피곤했습니다. 마치 밤새 5km를 달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세수를 한 후 거울을 보니 제 목과 팔에 붉은 자국들이 여러 개 생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을 더 내려보니 가슴 쪽에도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제 뭔가 특별한 것을 먹은 것도 아닌데 알레르기인가? 그러나 이 자국들은 일반적인 알레르기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지각할 것 같아 급히 옷을 갈아입고 출근했습니다. 오전 내내 동료인 소영이 저를 계속 쳐다보며 웃음을 참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자꾸 나를 쳐다봐? 소영은 제 목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너 남자친구 생겼구나? 엄청나게 격렬했던 것 같아. 언제 사귄 거야? 왜 말을 안 해줬어? 저는 당황해서 아니야. 남자친구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믿지 않는 듯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 마. 이건 분명히 밤에 사랑을 나눌 때 생긴 자국이잖아. 아직도 아니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저는 진짜 남자친구 없어. 나는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 초코가 밤에 나랑 같이 자는데 그래서 생긴 자국이야. 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말하자 소영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걔랑 같이 잔다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저는 웃으며 아니야, 따뜻해서 좋아. 너도 한번 해봐.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소영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야. 소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 별 이상한 상상을 다 했겠지. 집에 돌아온 저는 목에 붉은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많이 옅어졌고 초코의 발톱 자국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불이 더러워서 생긴 알레르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은 괜히 오해를 했나 봅니다. 이불을 새로 갈아입고 푹 자고 나니 몸 상태도 좋아졌고 붉은 자국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몸에 다시 붉은 자국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항상 몸이 몹시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병에 걸린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병원에 가서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 의사에게 최근에 생긴 이상한 증상에 대해 설명했지만 며칠이 지나 인상이 흐릿해져 있어서 의사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청결을 유지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운동을 권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이 가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긁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초코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저녁에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는 잘 조성된 산책로가 있어서 야간 조깅을 하기에 좋았습니다. 첫날 밤 조깅을 하던 중 저와 비슷하게 개를 데리고 나온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초코는 그 개를 보고 신이 나서 달려가 뛰어놀았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 여성이 정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김장훈의 가게에서 개를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처럼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할까 봐 개를 빌렸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초코 덕분에 더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개가 있으면 정말 든든하죠. 정아도 동의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씩 함께 조깅을 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곤 했습니다. 개들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느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정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로 동료를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녀와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서로 공통의 취미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같이 야간 조깅을 하고 개들을 데리고 산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아와 함께 하면서 이곳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어 기뻤습니다. 김진수가 주었던 공포와 불안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변태 김진수가 더 이상 제 삶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생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호숫가를 달리면서 정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코가 무언가에 이끌린 듯 멈춰서서 귀를 세우고 매우 흥분한 채로 녹지대 깊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초코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초코를 따라갔습니다. 평소에는 제 부름에 금방 돌아오던 초코가 이날은 아무리 불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코의 힘에 끌려갈 정도로 저는 그를 잡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초코를 따라 녹지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김진수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뭔가 이상한 물건이 들려 있었고 초코는 그것을 보고 더욱 흥분한 듯 뛰어올랐습니다. 김진수가 그 물건을 던지자 초코는 곧바로 달려가 그것을 물고는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코를 아무리 끌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진수는 저에게 다가오면서 손쉽게 초코의 목줄을 제 손에서 빼앗아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사로잡혀 초코에게 초코, 물어 라고 외쳤지만 초코는 물건에만 집중하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김진수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이내 한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아와 그녀에게 미키였습니다. 나는 바닥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김진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미키가 있어서 이제 구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진수는 미키를 한번 노려보더니 무언가를 던졌고 미키는 그 물건을 쫓아 달려갔습니다. 그제야 나는 미키는 김진수를 물지 않고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아와 나는 김진수를 상대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정아가 붙잡힐까 두려워하는 동안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 순간 김진수의 손이 멈췄고 그는 눈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코끝에 매운 냄새가 스쳤습니다. 정아가 작은 스프레이 병을 들고 김진수의 얼굴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스프레이의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자 김진수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아는 이어서 막대기 같은 것을 꺼내어 김진수의 몸을 찔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김진수의 비명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김진수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정아를 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정아의 몸에서 거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고요한 밤에 울리는 경보음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김진수는 이를 악물며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온몸이 풀려버려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정아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저는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리며 한참을 숨을 고른 후에야 겨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아, 방금 그건 뭐야? 정말 대단하네. 정아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방범 3종 세트야. 이 작은 병에는 고추물이 들어있고 방금 김진수를 찌른 작은 막대기는 전기 충격기야. 그리고 이 큰 소리는 고음 경보기가 낸 소리야. 저는 정아를 존경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준비가 철저하네. 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야겠어. 나는 초코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어. 그 순간 초코는 여전히 그 이상한 물건을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코의 엉덩이를 한 대 때리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개야. 나중에 내가 납치당해도 너는 먹는 데만 정신 팔려 있을 거야. 초코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물건을 계속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로 그 물건을 톡톡 건드려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아가 다가와서 그 물건을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김장훈에게 가져가서 물어보자. 그리하여 우리는 그 검은 물건을 챙기고 개들을 데리고 김장훈의 애완동물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후 정아는 방금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하며 그 물건을 김장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진수가 이걸 가지고 초코를 유혹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김장우는 그 물건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물건이 최신계 페로몬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검은 물건에는 암컷개의 페로몬이 포함되어 있어 수컷개를 미친 듯이 흥분시킨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전문 용어를 사용했지만 저는 그다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이 물건이 개를 유인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서 초코가 그렇게 흥분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장우는 우리에게 방범 3종 세트와 같은 것들을 꼭 챙기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항상 조심하세요. 그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더 조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김장우는 우리를 안심시키며 몇 가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밤에 너무 외진 곳은 피하세요. 그런 다음 그는 그 검은 물건을 가지고 연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애완동물 가게를 나선 후 저는 정아에게 왜 2개의 물건을 모두 보여주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정아는 그 중 하나가 길을 가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정아는 당분간 야간 조깅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집에 돌아간 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있는지 확인해봐. 초코가 그걸 보지 못하게 해. 저는 최근에 나타난 이상한 붉은 자국과 아침마다 느끼는 피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초코가 메시지를 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 초코를 의식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도 그런 이상한 자국이 생기고 아침마다 피곤해. 정아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아의 한마디에 등골이 오싹해지며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고 머릿속에는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초코를 다시 보니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나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와 나의 공통점은 모두 김장훈의 가게에서 큰 개를 빌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둘 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니 정말 귀신이리도 몸에 들어왔는 걸까요? 머리를 세게 흔들며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런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며 메시지를 썼습니다. 우리 귀신에 씌인 걸까? 정아는 어이없다는 이모티콘 하나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지? 지금 머릿속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아의 답장을 기다리며 초코를 보니 이상하게도 초코가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쳐다보는 표정이 마치 개가 아닌 사람 같았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놀라서 초코를 급히 테이블 옆에 묻고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밤에 이상한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초코가 내게 다가와 끊임없이 나를 핥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초코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곧 김진수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를 눌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놀라서 깨어났을 때 저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음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젯밤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 초코가 사람으로 변하고 그 사람이 김진수로 변했어. 정아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나도 비슷한 꿈을 꿨어. 뭔가 이상한 일이 분명해.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장훈에게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우리의 경험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김장훈은 진지하게 들으며 말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우선 개들을 철저히 검사해보고 그동안 여러분도 주의하세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장훈의 말에 따라 우리는 더욱 신중해졌고 서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마치 뼈가 다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에 다시 몇 개의 뚜렷한 붉은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짓눌린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분명히 없었던 자국이었습니다. 초코가 제가 일어나자마자 신나게 저를 따라다니며 치마 속으로 파고들려고 했습니다. 어젯밤의 꿈 때문인지 초코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아쉽지만 초코를 김장훈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장훈은 웃으며 왜 갑자기 걔를 돌려주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친구 집에 머물러야 해서 불편하다고 둘러댔습니다. 어젯밤 너무 무서워서 정아에게 며칠 동안 그녀의 집에 머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두 명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정아는 흔쾌히 허락했고 저는 짐을 싸서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드라마를 보면서 지냈고 아침에는 각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둘 다 몸에 붉은 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모두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아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나가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집을 나와 조용한 곳에 앉았습니다. 정아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분 후 정아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놀라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침대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에 있던 미키가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걸어가 아빠를 문고리에 얹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 김장훈과 낯선 남자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우리는 마치 의식을 잃은 듯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저희 집에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로 찍힌 영상이었고 정아도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저보다는 조금 더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그 영상을 가지고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물어본 후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아도 서둘러 미키를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문을 잠그고 의자를 문 앞에 막아두었습니다. 그 끔찍한 영상을 떠올리며 서로를 꼭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며칠 후 우리는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경찰은 우리에게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추측대로 김진수와 김장훈은 한패였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들은 먼저 김진수를 이용해 동네의 젊은 여성들을 괴롭히고 김장훈이 걔를 데리고 나타나 구해주는 척하며 여성들에게 걔를 빌리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개들은 모두 특수훈련을 받았고 목걸이 안에는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촬영되었고 심지어 욕실에서의 모습까지도 녹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적인 영상을 팔아 돈을 벌었으며 더 나아가 특정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김장훈이 미리 방에 마취제를 설치해 두고 밤에 몰래 들어와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개들이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방의 잠금 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몸에 난 붉은 자국은 그들이 우리를 조종하면서 생긴 것이었고 피곤함은 마취제를 흡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수가 개들에게 던진 물건은 특수한 음파 장치였고 이 소리는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개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체포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지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아와 저는 좀 더 안전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함께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글을 기대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수집하겠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연차를 내어 저를 데리고
자가용으로 목포에 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행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길을 달리던 중 타이어가 펑크 나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보험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저를 안고 휴대폰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차 뒤로 가서 자세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차 한 대가 다가왔고 차의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모습이 똑똑히 보였을 것입니다. 솔직히 긴장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순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차가 지나갔고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우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 후 남편과 저는 꽤 걱정했습니다. 상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는지 그 장면이 녹화되어 인터넷에 퍼지고 지인들에게 알려질까봐 말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걱정이 되어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지만 다행히 그런 뉴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제 안에 어떤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그날의 장면이 계속 꿈에 나타났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흥분이 잊을 수 없는 기억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제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 때때로 여행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젊은 커플들입니다. 저와 남편도 한 쌍의 커플을 만났습니다. 남자는 손호, 여자는 강민아였는데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손호는 말투와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고 체격도 크고 건장했고 강민아는 귀엽고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귀에 대고 손호가 계속 내 다리를 본다고 속삭이자 남편은 질투심에 불타 제 엉덩이를 한 대 쳤습니다. 그럼 내가 그를 밤에 너와 함께 자게 할까? 남편의 거친 말에 순간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마치 제 가면이 벗겨지고 부끄러움이 마음속에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의 눈에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욕망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실수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아이들처럼 그의 유혹에 빠져들어 통제할 수 없는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손호가 우리를 자기 방으로 초대했을 때 저는 이미 옷을 다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시 저에게 엉덩이를 간신히 가릴 정도의 초미니 스커트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속옷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보, 정말 섹시해 보인다. 남편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밖에 나가요? 너무 창피해. 저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네 멋진 몸매를 보여주고 싶어. 그녀 남자친구가 부러워 죽게 말이야.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흐릿한 눈빛과 붉어진 제 얼굴을 보며 저는 동요했습니다. 조금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손호가 너를 유혹하면 동의할 거야? 남편이 제 목덜미에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며 질문을 피하려고 되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해. 출발하기 전에 나는 작은 외투를 입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남편도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방을 막 알게 된 사이였으니까. 문을 연 사람은 강민아였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요가 팬츠를 입고 있었고 허리와 복부는 탄탄하고 잘록했으며 아래로 내려가면 놀라운 허리와 엉덩이 라인이 이어졌다. 아름다운 얼굴과 함께 그녀의 전신은 탄력과 유연함이 가득해 젊은 몸이 정말 좋다는 감탄을 자아냈다. 환담을 나누는 동안 손호도 밖에서 몇 병의 와인을 들고 들어와 우리를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꿀이라도 마신 듯이 강민아의 외모를 칭찬했고 강민아는 곧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강민아는 우리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촬영 기술이 꽤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 사진들에 저는 계속해서 사진을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평가하던 중 갑자기 한 장의 사적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민아는 엎드린 자세를 유지한 채 뒤를 돌아보며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호는 그녀의 뒤에서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한편 음식을 집고 있던 강민아는 우리의 표정이 이상함을 느끼고 웃으며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이 우리에게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민아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테이블에 엎드리며 선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사진 다 지운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정말 창피해 죽겠어. 선호는 당황하며 강민아를 달래기 시작했고 저도 급히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천천히 술병을 들었습니다. 저는 몇 살 더 많아서 형으로서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강민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성으로서 그녀의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도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 발각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자리에 앉지 못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호가 묻기 전에 강민아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이 차 뒤에서 사랑을 나누다 뒤에 차가 다가와 우리를 비추던 그 순간을 말이죠. 남편의 묘사에 따라 선호는 침을 삼키며 때로는 나를, 때로는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편 강민아는 얼굴을 붉히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빛이 언니에게 비쳤을 때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남편의 품에 안겨 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몰래 이 커플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강민아는 남편의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었고 몸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다양한 질문을 했고 선호는 남편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형,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아직 다 못 들었어요. 선호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때가 되었다는 듯이 이야기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나를 품에서 일으키며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웃지 마요. 이 치마 아래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선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강민아의 사적인 사진을 본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아, 이것을 우리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때 정신을 차린 저는 작은 목소리로 강하게 동의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호는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강민아도 얼굴이 붉어지며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우리는 급히 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남편의 팔을 끼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당시에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술 기운이 올라와 모든 것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옷을 갈아입혀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저는 부끄러워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은 저를 다시 한번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음날 아침은 약간 어색했습니다. 강민아는 얼굴을 들지 못했고 선호는 저를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호는 남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두 여자는 아침을 먹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따라갔습니다. 선호는 남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중에 더 재미있는 걸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선호는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강민아가 형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선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지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나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기 때문에 오랜 감정이 외부에 의해 흔들린다면 이 결혼이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선호의 손을 그의 어깨에서 떼어내며 문살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선호,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선호는 남편의 반응이 이렇게 클 줄 몰랐는지 잠시 멍해 있다가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형, 그냥 장난이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남편은 단호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 있으면 두 번도 있는 거야. 난 절대 동의하지 않아.
남편의 단호한 거절에 선호는 얼굴이 굳어졌고 나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급히 돌아갔습니다. 강민아는 이미 아침 식사를 마치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민아가 선호의 생각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이 나를 방으로 불렀을 때 나는 이미 예감이 있었지만 모른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급하게 불러? 남편은 문을 닫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호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남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선호가 좀 이상했어. 남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젯밤에 당신이 우리 비밀을 얘기한 후에 선호가 좀 흥분한 것 같았어. 나는 술에 취해 있었고 선호가 나도 모르게 자리를 바꿔 내 옆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강민아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내 다리를 슬쩍 만졌어. 처음에는 선호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이 불쾌했어.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 그런데 선호가 나를 따라왔고 술 기운을 빌려 저속한 말을 하고 나를 만지려 했어. 내가 알던 선호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마침 강민아가 화장실에 와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선호가 더한 짓을 했을지도 몰라. 그 이후로 나는 선호를 피했어. 한편 남편과 선호가 형제처럼 술을 마시며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나는 선호의 진짜 모습을 당장 폭로하기 어려웠습니다. 원래는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다른 일에 방해받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만취한 상태였고 마지막에는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선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문을 세게 내리쳤고 마음속의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선호 진짜 못된 놈이야. 나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화내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선호는 아직 젊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이런 문제는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호는 너무 어려서 행동에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호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계속해야 했고 지금까지 너무 오래 지체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선호에게 작별 메시지를 보냈고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호가 가져온 짐은 많지 않았기에 금방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지럽던 방이 마치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깔끔해졌습니다. 이 민박집을 떠나는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선호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중 우리는 또 다른 불청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막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나와 눈빛을 교환한 후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선호가 몇 병의 술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술기운으로 붉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어주었고 아침에 불편한 일은 없었던 것처럼 선호를 맞이했습니다. 강민아는 자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해요. 선호는 들어오려는 기세였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거절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날이었고 선호가 남편 앞에서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용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선호를 거실에 앉히고 나는 몰래 침실 문을 열어 그들의 대화를 엿보았습니다. 선호는 술을 계속 마시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이번에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네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호의 말은 마치 우리가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체면을 위해 몇 잔을 더 마셨고 선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선호의 의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잠옷을 벗고 좀 더 보수적인 면과 린넨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거실로 나갔습니다. 선호의 표정을 슬쩍 살펴보니 그가 나를 바라보며 침을 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떠나기로 했지만 선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아는 결국 선호의 본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선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너희 좀 적당히 마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나는 그들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타일렀습니다. 말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손을 들어 나를 불렀습니다. 일어나 버렸으니 우리랑 같이 한잔하자. 나는 남편 옆에 앉았고
일부러 선호와 멀리 떨어진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 한번 하자. 강민아에게 선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해.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위에 술잔을 들어 올리고 나에게도 따라주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형수는 떠날 거야. 오늘 밤은 우리 끝까지 마시자. 나도 술잔을 들어 올리며 남편의 말에 맞추어 마셨습니다. 선호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마시자고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호에게 맞춰주자. 선호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계속 술을 마시며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선호는 나이가 어리지만 술을 꽤 잘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선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일부러 기절한 척하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헛소리를 하며 연기를 했고 나는 그의 연기가 너무나도 실감나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연기를 하는 동안 나는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위치를 바꿔 선호가 행동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선호는 남편이 진짜로 기절한 것인지 확인한 후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형이 이렇게 마셨으니 밤새 괴롭히겠네요. 선호의 말에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회를 틈타 선호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강민아와의 채팅창을 열고 무음으로 설정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옷 속에 휴대폰을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메라는 선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래. 나도 익숙해졌어. 그는 몸을 나에게 더 가까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형도 복이 많아. 형수 같은 현모양처를 얻다니. 선호의 말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긴장하며 주변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때 강민아가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강민아는 방금 잠에서 깬 듯 보였고 주위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선호는 이미 내 손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의 손가락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선호의 손이 더 이상 넘어오지 않도록 그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선호의 손을 밀어내자 강민아가 화면에서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은 영상통화를 끊었고 이제 곧 강민아가 여기로 올 것입니다. 선호가 다음 행동을 취하려던 순간 남편은 갑자기 일어나 나에게 기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계속해봐. 선호는 놀라서 거의 소변을 볼 뻔했습니다. 그는 물러섰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를 힐끗 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남편을 밀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아의 방이 우리 방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에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민아는 분노에 차서 헝클어진 잠옷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호에게 다가가자마자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선호는 얼굴을 감싸며 당황한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아, 너 왜 이래? 선호는 소리쳤습니다. 강민아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야말로 무슨 짓을 한 건지 뻔히 알잖아. 그녀는 선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정말 뻔뻔해. 내가 평소에 이상하게 굴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구나. 내가 정말로 형수에게 그런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강민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호의 숨겨진 마음을 폭로했습니다. 선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고 그는 긴장한 채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반박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강민아는 더욱 화가 나서 선호의 뺨을 2번 더 때렸습니다. 작은 몸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선호, 내가 직접 형수의 손을 만지는 걸 봤어.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어? 선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고 우리를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강민아는 자신이 한 말에 감정이 북받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호, 너 정말 쓰레기야. 강민아는 이렇게 말한 후 눈물을 닦으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선호는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가 창백해지며 마지막에는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쟤를 테이블에 털고는 선호를 질책했습니다. 선호야, 이런 짓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성인이 되었으면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지.
남편은 선호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강미나가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할까 걱정하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강미나는 화가 나서 옥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달래어 방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니 선호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미나의 감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내 옷소매를 잡고 언니, 오늘 밤 저랑 같이 자도 돼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이해하고 이불을 챙겨 거실로 나가려 했지만 강미나는 그를 막았습니다. 형부, 같이 있어줘요. 강미나의 눈에는 순수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고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내가 가운데에 눕고 그는 침대 끝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와 술기운에 잠이 솔솔 왔습니다. 잠결에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강미나가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강미나를 보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강미나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형부, 나 선호에게 복수하고 싶어.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 몇 장의 휴지를 뽑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강미나는 울면서도 설명했습니다. 난 그냥 선호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뿐이야. 진짜로 형부와 뭔가를 하려는 건 아니었어.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한 후 조언했습니다. 내 말 들어. 그와 헤어지는 게 좋겠어. 나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 아닐 거야. 결혼하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강미나는 나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웠고 강미나는 내 품에서 지쳐 잠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선호와 헤어질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좋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